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전입니다. 이영은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28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사의 대전환. 그날 나는 왜 그렇게 말하였던가.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라는 수준. 셋째, 마지막으로 위안부 사건의 저변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가부장적 지배의 문제가 가로되어 있습니다. 패망 이전의 천황제 일본은 여성을 민법이 규정하는 인격권이나 재산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가부장제 문화였지요. 그 민법이 조선으로 건너온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선 나름의 유사한 전통도 있고 해서 식민지기 여성의 사회적 처지는 실로 비참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어린 딸을 늙은 부호의 첩으로 들이거나 부호가 죽고 나서는 색조가로 팔려나가는 여인의 기구한 인생살이에 관해서는 19세기의 구소설에서부터 20세기의 신소설에 이르기까지 실로 허다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문화로 인해 이미 전통 사회에서 상당한 정도로 매춘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혹자는 일제가 공창제를 조선에 도입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전통을 지나치게 미화해서는 곤란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공식 운영한 기생이란 성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지방에서 단신으로 올라온 관료들을 위한 첩시장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첩의 월급은 시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본처럼 영업 허가를 받은 공창은 없었습니다만 그 대신 여자가 양이고 어느 여자가 창인지 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민간의 매춘업이 혼재 있음이 전통 조선사회였지요. 그래서 18세기 어느 선비는 당시 문란한 성도덕을 두고 음풍이 크게 떨쳐 마을마다 집마다 음부가 아닌 여자가 드물다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임시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 공포됩니다. 전문 10조의 아주 단철한 헌법입니다. 제9조를 보면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폐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다 공창제의 폐지를 언급함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화기에 나온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된 한편의 원인으로 문란한 성도덕을 지적하고 있는 글이 꽤나 많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헌법은 그에 대한 민족적 반성을 담았던 것이죠. 여자들을 일본군이 위안부로 내몬 데는 이 같은 전통적 성도덕이나 가부장제 문화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 인식에 실린 소정희 교수의 논문, 교육받고 자립된 자아실현을 연명했건만 그것이 바로 그러한 여성사적 시야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 제목에다 소 교수는 개인 중심의 비판 인류학적 고찰이라고 부제를 잘 구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국가도 민족도 아니 개별 인간을 놓아야 한다는 저희 주장과 통하는 시각이군요. 소 교수는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증언을 사료로 하여 그녀들을 위안부로 내몬 것이 가부장의 폭력이었음을 폭로합니다. 문필기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여 훌륭한 신여성으로서 살기를 꿈꿨던 소녀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시나가 공부하면 여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학교에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학교에 가고 싶었던 문필기는 아버지 몰래 학교에 갑니다. 그것을 안 아버지가 문필기를 교실에서 끌어내 죽으라고 두들겨 팼지요. 가슴에 멍이 든 문필기는 몇 년 뒤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어느 일본인 앞잡이의 말을 듣고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군 위안소였습니다. 요컨대 무지막지한 가부장의 폭력이 교육받은 근대적 자아 실현을 꿈꾼 한 소녀를 위안부로 내몬 궁극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시각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은 상호 인과적이지요. 일본군과 총독부의 책임이 엄중합니다만 업자의 모집책, 그리고 자식을 내몬 부모들의 책임도 큽니다. 조선 내에도 일본군의 위안부가 있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한국군의 위안부가 있었으며 훨씬 문명화된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미국군의 위안부가 대량으로 있었지요. 이 모두는 역사적으로 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건을 과거사로만 보지 않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현실로 감각합니다. 역사가는 그러한 역사의 복합성과 동시대성을 관찰합니다. 대중은 그러한 역사가의 관찰을 통해 역사를 성찰합니다. 그것이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역사 청산의 방식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찰의 역사학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의 역사의 책임을 미루거나 추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역사의 진실은 영원히 미궁이지요. 그런 인간 지성의 한계에 대한 자성이야말로 근대 역사학의 출발입니다. 그날의 토론회. 2004년 9월 2일 저는 MBC 방송에 토론에 나갔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과거사 청산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해 3월 2월에 일제감정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친일파를 조사하여 국가 이름으로 그들을 단죄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이죠.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저는 쭉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안에 이름 있는 친일파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골 출신으로 원래 그럴 정도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그 법이 많은 점에서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해 있을 뿐 아니라 역사학이 추구할 올바른 방식의 과거사 청산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인식을 법으로 공식화한다는 점에서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헌법적 요소까지 안고 있는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해 봄부터 저는 무언가 사회를 향해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두 차례 TV 토론회에 초청이 있었습니다만 연구실에만 있던 사람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어서 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날의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60년도 더 된, 심지어 100년도 더 된 과거사를 법률로 정치적으로 청산한다는 것의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였지요. 과거에 벌어진 어떤 범죄적 사건과 관련하여 겉으로 드러난 소수의 몇 사람을 이미 죽어서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는 그들을 그 사건과 관련된 동시대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여 일종의 편가르기식 방식으로 그들에게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정당한 방식의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법률이 친일 행위로 나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를 예를 들었습니다. 부녀자, 곧 배우자가 있는 여자가 위안부를 끌려간 적이 있나요? 법을 만든 사람들의 식견이 대단하군요. 그 점은 접어두더라도 이 법에 걸려
이름이 공포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맥상 일본군은 아니지요. 또한 일본군으로다가 위안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수만 명의 조선인 병사도 아니죠. 이 법에 걸릴 사람들은 후지나가 교수의 논문에 이름이 소개로 된 위안부 업주 정도였지요. 모집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지요. 어린 딸을 죽도록 두들겨 팬 아버지도 포함되어야 하지요. 일본군과 협의하여 여행 증명서의 발급을 지시한 총독부의 조선인 관리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모두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찾아낸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보나마나 위안소 업주 몇 사람의 이름만 친일파 명단에 포함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업주라고 모두 친일파였을까요? 후지나가 교수의 논문을 보면 그들은 나쁜 짓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자 1,400명의 위안부를 상하이와 한커우에서 무사 귀국시키기 위해 가전애를 다 쓴 인간적인 업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의 올바른 형사는 아직도 생존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의 진솔한 고백을 토대로 하여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군과 미국군의 위안부 문제까지도 시야에 넣으면서 오늘날 한국의 여성 문제와 성도덕을 고양시키는 방향의 국민교육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반대편의 어느 국회의원이 일본군 위안부를 미국군의 위안부와 등치시키는 것은 일본이 우익이 위안부를 가리켜 총독부가 강제 동원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공창이라고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이후 저와 그 국회의원 사이에 어지러운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소개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 논쟁을 지켜본 오마이뉴스라는 웹신문의 어느 경박한 기자는 제가 위안부를 공창이라고 했다고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발언을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는 새삼스레 기억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정대협이라는 단체는 저의 발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가 위안부를 공창이라 했다고 규탄한 다음 제가 국립대학 교수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뒤이어 여성 국회의원 5사람도 경박하게 같은 서명을 내밀었지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욕설을 담은 이메일이 수도 없이 밀어닥쳤습니다. 저 멀리 미국 볼티모어의 어느 사람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가득 채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 연구실 문에다 계란을 던지고 후다닥 도망친 학생도 있었지요. 경산도 거창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생은 제가 이완용의 손자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와의 언쟁도 기억납니다. 교수님 때문에 학생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대협이 출간한 위안부들의 증언 기록을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을 읽고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교사는 그런 것을 왜 자기가 읽어야 합니까? 라고 반박하더군요.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진정 그러합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를 매도한 수많은 분들에게 제 인식에 실린 위안부 관련된 두 논문과 지금의 저의 글을 저의 답변으로 드립니다. 제 인식을 편집할 때 일입니다. 위안부에 관해 좋은 논문이 한두 편 더 있어 초청하였더니 사양하더군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위안부 연구와 시민활동은 조선의 순결한 처녀성을 일제가 마음껏 유린했다는 식의 대중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이미 한 개인으로서는 거스를 용기가 내기 힘든 권력과 권위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절을 당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 짐작되는데 그건 확실히 또 하나의 슬픈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